높은 돈이 아니야. 지금 저기 뭐라 그러나, 현대나 무슨 이런 기업의 일반 이사들, 아버지가 뭐 회장이고, 저 삼촌이 회장이라서 이사하고 있는 애들, 걔네 연봉 10억씩 받아. 하는 일도 없이. 그런 면에 비하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 국방 전문가로서, 이 방위 사업체하고 자문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자문을 했고, 그리고 국가기밀을 누설하지 않았고, 합법적인 자문을 하면서 받은 3천만 원은 전문가들 세계에서는 큰 돈이 아닌 거야. 예. 그게 전문직들의 돈 거래에서는 그게 큰 돈이 아닌 거야. 우리 일반인들에 보면 기가 막힌 돈인데, 그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돈이 큰 돈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 BJ도 1억을 벌잖아, 한 달에. 아프리카 BJ도 한 달에 1억을 버는데, 이게 수십 년 국방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문을 하면서 한 달에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그걸 우리가 막 욕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시끄러. 나도 파트너 BJ야! 시끄러. 딴 얘기하지 마. 그래서 이제 이 고액 자문료까지 현재까지 나와있던 의혹들이 이렇더라. 그래서 내가 제목으로 송영무는 임명하고 탁현민은 파면하라. 나는 그래요. 우리가 대통령을 문재인이 성공해야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 문재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고 해야 돼. 나는 오전에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이 송영무라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여전히 탁현민이 물러날 때까지 계속 날마다 탁현민을 깔 거야. 날마다 탁현민과 이 광흥창 팀을 까대면서 니네가 물러나라고 욕을 하는데, 그러나 송영무 장관은 장관이 돼야 될 것 같아. 조국을 위해서. 북한하고 싸워서 이겨본 장군. 우리도 10년 만에 국방부 장관다운 장관 좀 맞으면 안 되겠냐? 천안함 깨지고 연평도 깨졌는데도 걔네 훈장 받았어. 우리도 좀 북한하고 싸워갖고 이기는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노무현 때는요,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무력 침탈을 못했어. 노무현이 뭐라 그랬냐면, 진정한 국방은 감히 침탈할 마음도 못 먹게 하는 거다. 진정한 안보는 감히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 못 들게 하는 게 진짜 안보다. 그게 노무현 주장이었어. 그때 국방개혁을 주도했던 게 송영무였다고. 만약에 송영무가 국방부 장관이 봐. 그럼 북한에서 함부로 행동하겠어? 하면 좆대는데? 아니, 근데 그동안에 북한하고 싸워서 이긴 장군이라는 얘기는 왜 비밀이었는데? 왜 어떤 언론도 안 썼냐고. 북한하고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장군이라고 왜 언론에서 한마디도 안 했냐고. 이 새끼들 손가락 분질러야 된다니까? 음주운전은 26년 전에 음주운전은 매우 큰 죄예요. 그게 40년이든 50년이 갔든 음주운전이라는 이 잘못은요, 나는 굉장히 심각한 잘못이라고 생각해. 그게 이 사람이 장관으로서 받을 수 있는 만점 100점 중에 전 적어도 20, 30점을 깎아먹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 사람의 능력은 나는 100점 만점에 300점이라고 봐. 송영무가 100점 만점에 300점짜리 장관 후보이지만 그 음주운전 때문에 나는 230점 까먹었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싸워서 이겨본 장군, 국방개혁안을 만들 만큼 우리나라 국방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야. 놀래지 마. 전시작전권 환수 준비했던 사람이래. 이 사람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준비했던 사람이래. 그래서 노무현 때 전시작전권 환수를 그래서 추진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 새끼들이 그렇게 욕을 한 거야. 오늘 아침 청문회 나왔어. 이 사람이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담당자였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준비했던 사람이래. 추진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들어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했다고 자유당에서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맡기냐고.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국회의원은 정치권 아니야? 너도 국회의원이잖아. 너도 국회의원이면서 정치권에 기웃거렸어? 너도 기웃거리다 배지 달았잖아. 노무현 적자라고 뻥 까가지고. 어디서 이런. 신청만 2번 하고 잘렸다는 얘기는 뭐냐? 어떤 별도의 조치를 안 했다는 거야. 정말로 비례대표가 되고 싶었다면 권력자에게 줄을 섰겠지. 그죠? 권력자에게 줄을 서서 반드시 공천을 받았겠지. 그런데 2번 신청했다 2번 떨어졌다는 얘기는 별다른 조치를 안 하고 신청만 했다는 거야. 그게 욕먹을 일이냐? 그게 욕먹을 일이냐고. 나는 송영무가 국방부 장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송영무가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지만, 물론 이게 법적으로 남지 않은 전과지만, 음주운전을 했던 그 과거에 딱 한 번뿐이래. 딱 한 번뿐인 잘못이었지만, 어쨌거나 그걸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나는 이 송영무에게, 나는 우리나라 국방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해요. 난 노동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노동 전문가냐를 따져봐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왜 송영무는 음주운전이 있는데도 콜이고 왜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안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은 국방 전문가야. 송영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주운전에 큰 흠이 있지만 나는 찬성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노동부 장관은 노동 전문가냐고. 자기가 노동자로 일해본 적이 있어? 아니면 노동 관련 논문을 쓴 적이 있어? 뭘 했다고 노동부 장관을 해? 물론 청문회 보고 결정하겠지만 일단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요. 나는 음주운전만 가지고도 나는 일단 지금은 반대야. 지금은 반대지만 내가 청문회 보고 또 씨발 또 감동하면 안 되는데. 청문회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어요. 일단 좌우지간 송영무는 일단 찬성이야. 일단 송영무는 내가 떨어뜨리려고 오늘 열심히 봤는데 이건 진짜 기력이 이것들 진짜 10년간 475일 휴가예요. 3년간이 아니라 10년간 475일이고 그 중에 산후휴가가 있었던 거야. 출산휴가. 야! 뭐 이런 진짜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자, 청문회 끝났어요? 청문회 중계 안 해? 잠깐 휴식이야? 쉬는 거야? 쉬는 시간. 어쨌거나 이 뭐 송영무에 대해서 뭐 내가 빼먹은 거 있어요? 내가 지금 빼먹은 거 있어? 지금까지 오후에 지금 2시부터 했던 청문회에서 새롭게 나온 의혹이 있어요? 애 둘 180일씩 해서 360일.
그리고 나머지 연차 쓴 거고. 이 새끼들 진짜. 애가 둘이래잖아. 어? 연차 오래 휴가가 400 몇십이라 지랄. 내가 니네들을 믿은 게 내가 진짜 어이가 없다. 자, 모바일도 투표 가능해요. 자, 여기를 딱 건드려봐. 여기 투표 참여라고 나오지. 거기를 딱 클릭해. 그래서 1, 2, 3번 중에 고르시면 돼요. 9,844분이 투표에 참여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156분 남았어. 156분만 투표하시면 제가 요 탁현민에 대한 1차 여론조사를 마치고 송영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하고 싶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송영무 끝내고 나면 다시 탁현민에 대한 여론조사 다시 시작할 거야. 그 내가 이 탁현민에 대한 여론조사 매일 할 거야. 내가 맨날 해가지고 국민 여론이 어떤지를 날마다 보여줄 거야. 일단 지금 필요한 게 9,853분 하셨어요. 이제 147분만 더 투표하시면 우리도 10,000명짜리 여론조사를 하는 거야. 투표 부탁드립니다. 예. 자, 여기를 건드리면 투표 참여라고 나와. 예. 그거를 딱 클릭해갖고 셋 중에 하나를 딱 고르시고, 예.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투표 참여가 됩니다. 예, 현재 9,870명. 자, 130명이, 예, 130분만 더 투표하시면 돼요. 예. 자, 9,873. 예. 9,873분이 투표하셨어요. 예. 9,879. 9,879명이 투표하셨네요. 예, 그러면 이제 121명 남았어. 예. 121명. 자, 9,889. 예, 자, 120인가? 아닌데, 111명! 예. 자, 이 투표하시면, 3명 남았다. 103명! 103분만 더 투표하시면, 자, 99분 남았어요. 예. 99분만 더 투표하시면, 10,000명이 참여한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그 투표 결과 발표하고, 송영무 장관에 대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여론조사 들어갑니다. 자, 9,909분께서 투표하셨어요. 예. 자, 9,913분이 투표하셨고요. 예. 9,913분에서 올라가지 않네요. 아, 이거 안타깝네요. 예. 자, 여러분. 과연 이 10,000명 투표를 채우고 송영무 장관에 대한 여론조사 들어갈 수 있을까요? 10,000명이 돼야 다음 연재소설도 나가는데. 아, 9,921명. 예, 9,921명. 예. 자, 우리 노래를 뭘 하나 들어볼까? 자. 예. 9,928분 투표하셨습니까? 예, 지금 72분 남았죠? 예, 자, 이 과연 자, 69명 남았어요. 예, 9,931분이 투표하셨습니다. 예, 자, 9,932분 투표하셨고요. 68분 남았어요. 68분만 더 투표하시면 10,000명 채워지는데요. 자, 9,936. 자, 그럼 이제 몇 명 남은 거야? 63분 남았어요. 예, 63분. 자, 62분 남았고요. 예. 자, 62분에서 안 줄어드는데요. 야, 안타깝네요. 자, 60분 남았습니다. 자, 60분만 더 투표하시면, 예, 자, 58분 남았네요. 예, 58분 남았어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조금만 서둘러 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위대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예, 9,943명. 자, 9,947. 자, 53분 남았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투표할 수 있는 기회 얼마 안 남았어요. 자, 52분. 예, 자, 지금 우리 투표해주신 분이 총 13분. 13분이 참여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3초 뒤에 참여를 마감합니다. 예, 자, 11,017분. 자, 3, 2, 1. 참여 마감. 결과 한번 볼까요?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망치부인 방송 아프리카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여론조사. 1번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탁현민이 무슨 죄냐? 9.4% 나왔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인물을 행정관에 임명한 것을 사과하고 탁현민을 파면하라. 42.2%가 이렇게 의견 냈습니다. 레이니 걸림 쪽에서는 해임하고 사과하라가 50%였어요. 더 많이 나왔는데 우리는 좀 뒤집어졌네요. 제일 많은 숫자는 탁현민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의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했으니 사퇴하라. 48.4%. 그래서 총 90.6%가 90.6%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탁현민은 청와대를 떠나야 된다. 여기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역시 레이니 걸림의 여론조사나 우리 쪽 1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90% 가까운 숫자. 레이니 걸림 쪽은 88%, 우리 쪽은 90%가 탁현민이 청와대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다는 거. 그 소통하고 여론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탁현민을 계속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 말씀을 남기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여론조사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제 우리 오늘 요 여론조사를요 좀 걸어놓고 그러니까 오늘 밤까지 기다려 봐야 되나? 아니면 지금 여론조사 할까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에 대한 여러분의 여론조사를 청문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까요? 지금 할까요? 지금 해요? 지금 할까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6,000명이 안 되는데, 현재 5,586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몇 분이 참여할지 모르지만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할까요? 자, 그러면 새 투표 만들기. 자, 이거 발표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요 송영무 끝나면 다시 탁현민 걸 거야. 다시 탁현민은 청와대에서 나가야 된다. 찬성 반대. 일단 송영무 얘기 잠깐 하고. 너도 탁현민 딱 기다려, 거기. 일단, 자, 국방부 장관 후보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첫째, 음주운전의 잘못은 분명하므로 국방부 장관 후보로 합당치 않다. 음주운전은 큰 잘못이므로 국방부 장관 후보로서 지금 밝혀진 잘못은 이거 하나잖아요. 음주운전은 큰 잘못이 분명하므로 국방부 장관 후보로 합당치 않다. 요게 첫 번째고요. 잠깐 얼리고. 두 번째, 참여정부 국방개혁.
있어봐. 연평해전 승리의 지휘관이자 참여정부 국방개혁 담당자 출신으로 국방개혁의 적임자이다. 예. 자, 두 가지만 할게요. 더 있을까요? 예, 뭐, 둘 중에 하나잖아. 음주운전 때문에 안 된다. 다른 경력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장관 적임자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예, 투표 시작. 보다 많은 분들의 투표 참여로, 예, 여러분들의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빨리 요구했나요? 너무 성급하게 물어봤나? 내가 원래는 이게 송영무 장관을 반드시 낙마시키려고 그러면서 청문회를 집중해서 들었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예, 참여를 마감합니다. 자, 2196분이 참여하셨네요. 예, 네. 역시 언제나처럼 4.5%가, 음주운전도 큰 죄니까 안 된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95.3%가 적임자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게 4.5% 고마워요. 예. 번번이 소수 의견을 내주시는 이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 예. 자, 이렇게 해서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잠깐 해봤고요. 자. 5%, 늘 이 5%의 이 끊임없는 이 꾸준한 소수 의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청와대 순방 징크스, 윤창중 대변인 성추행,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 피습 사건,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 정부의 순방 징크스,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예.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가 순방할 때마다 났던 사고들이 지금 쭉 나열이 돼 있었어. YTN에. 예. 네.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 순방 징크스 이 사전 차단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 김학용이 음주운전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는데, 예. 이 음주운전 추가 의혹이, 좀 심각하면, 우리 내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음주운전에 대한, 추가 의혹이 좀 심각하다면, 우리 뭐 내일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좀 들어보고, 예. 오늘 끝까지 한번 들어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탁현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요. 예. 투표 끝났어요. 예. 11,021명이 최종 투표에 참여했고요. 예. 11,021명이 투표에 최종 참여했고, 사퇴해야 된다가 48.4%,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파면하라가, 42.2%, 예. 그리고, 탁현민이 무슨 죄냐가 9.4%, 네. 자, 5만 명까지 투표요. 할 거예요. 예. 이거 일단 지금 송영무 장관 후보자 문제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다시 투표할 거예요. 예, 내일 다시 탁현민을 걸고, 예. 내일 다시 탁현민 걸어놓고, 그리고 5만 명까지, 이번에는 5만 명 목표로 투표하고, 그 다음에 10만 명 목표로 또 투표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탁현민 쫓아낼 때까지 계속 우리 방은, 예, 반탁의 반으로서 유지돼야 돼요. 예, 예, 우리 방은, 예, 반탁이에요. 예, 탁현민에게 반대하는 반탁 방송으로서, 예, 끝까지 탁현민이 쫓겨날 때까지, 예, 인디언의 주장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대잖아요. 예, 우리는 탁현민이 잘릴 때까지, 예, 우리는 계속해서 반탁 운동을 전개한다는 거. 예. 그러나 지금은 이 송영무에 대해서, 예, 오늘 제가 이 투표를 바꾼 이유가 뭐냐면, 저 사실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에서 완전히 개쓰레기로, 정말 쓰레기도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너무 많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의혹이 청문회를 들어보니까 의혹을 제기한 애들 이빨 다 뽑아야 될 것 같아. 너무나 이거는 진실을 왜곡하는, 난 언론이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적어도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는 이 해명도 들어봐서 같이 의견을 냈어야지.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이었어. 김관진이 누구야? 이명박 때 국방부 장관인데, 이 김관진 시절에 뭐가 일어나? 노크 귀순. 북한군이 7개의 관문을 넘어오는데 한 군데도 안 걸렸어. 그래서 얘가 군부대로 들어가서, 민가가 아니야, 군부대로 들어가서 내무반을 문 두들기고 나 배고프다고 그래서 우리 착한 군인들이 라면 끓여줬대.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언제냐면 그게 2012년 대선 직전이에요. 예. 2012년 대선 직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11월 사건이야. 그래서 노크 귀순이라고 쌩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김관진은 안 된다고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후보를 다른 놈을 갖다 앉힌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무기회사 브로커 출신이야. 그리고 무슨 무기회사의 주식까지 차명 보유한 게 들통이 나갖고 잘렸어. 그리고 여러 명을 근데 김정은이는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지랄 연병을 하는데 국방부 장관 후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노크 기순 김관진이가 그대로 국방부 장관 했잖아. 눌러 앉았어. 박근혜 정부의 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아나바다야. 아까 나간다고 그런 놈인데 바꿀 놈이 없어서 다시 쓰는 놈. 박근혜 때 정홍원인가 걔 총리. 걔도 세월호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총리 후보를 바꾸려고 했는데 뭐 청렴의 상징 안대희 5달 동안에 16억을 받았다. 뭐? 이래가지고 잘리고 그 다음에 문창극을 데려왔는데 참극이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온 나라가 막 기절하고 그 다음에 이왕구를 간신히 총리시켰는데 2주 만에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정홍원이가 도로한 거 아니야. 그지? 아닌가? 정홍원이 문창극이 때문에 정홍원이 도로했던가 그랬어. 예. 맞지. 정홍원이가 도로했는데 아니야. 그래서 세월호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는데 장관 후보를 총리 후보가 없어. 그래가지고 맞아.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갖고 이제 문창극 사태를 거쳐갖고 그냥 정홍원이가 도로 됐어. 도로 돼가지고 총리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그해 15년 3월 달에 15년 3월 달에 막 사진을 찍고 돌아다니면서 정홍원이가 자기 총리라고 자랑을 하고 다닌 거야. 박근혜가 거기에 이제 얄미웠던 거지. 그래갖고 정홍원을 갑자기 자르고 이왕구가 이제 총리 후보가 된 거야. 왕구가 총리 후보가 돼가지고 문안이 통과가 됐어. 그런데 이왕구가 저기를 하겠다. 부패를 척결하겠다 그랬어. 부패를 척결하겠다 그래갖고 박근혜 잘라버렸잖아. 그리고 황교안이가 총리가 됐지. 일이 그렇게 된 거야. 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방부 장관 김관진이는 끝까지 버텼을걸? 끝까지 버티다가 김장수가 물러나고 김관진이 뭐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고 한민구가 국방부 장관으로 올라가고 예. 그렇게 된 거야. 김관진이 하여튼 3년인가를 국방부 장관을 했어. 그러다가 김장수가 물러나고 김관진이가 더 높은 자리로 김장수 자리로 올라가고 그리고 한민구가 국방부 장관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드 배치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막 무인기가 날아다녀도 아무 대책이 없고. 예.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들이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의당 녹음 파일 조작 사건으로 넘어갑시다. 예. 국민의당 녹음 파일 조작 사건. 예. 이걸 갖다가 어저께까지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이렇게 되더라고 제목을. 그래서 일부러 이게 이제 문준용이 뭔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밀고 나갔던 거야. 그러다 이제 오늘부터 그 YTN에서는 제목을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예, 요걸로 바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의당 녹음 파일 문제로 들어가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어저께 그 손석희 뉴스에서 앵커 브리핑을 했어. 안철수와 파라는 앵커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안철수란 사람이 그 처음에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팔을 들고 환하게 웃어주세요 그랬더니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팔을 들고 사진 찍는 게 의미 없다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녹음 파일 조작 사건을 보면서 안철수의 이 어설픈 안철수의 새정치의 몰락을 참 씁쓸하게 바라보는 그 손석희 사장의 그 뭐라 그러나 착잡한 심정 이 드러나 있는 정말 멋진 앵커 브리핑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자마자 요 50명의 악플러가 주동이 돼가지고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을 까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막 부하대동 한 200명이 나타났어. 인터넷상에서 지금 한 50명이 주동하고 덩다리 한 150명이 따라가가지고 한 200명이 손석희 앵커 브리핑을 까대는 거야. 그러면서 양비론이었다는 둥, 뭐 안철수를 막 너무 띄웠다는 둥. 야, 너는 왜 그러냐 진짜. 지금 어제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은 안철수의 종말을 선언한 거야. 그 순진해 보였던 안철수가 결국 이렇게 더러운 일로 종말을 맞이했다라는 일종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야, 이 인간들아. 애도를 표하는 내용이었어. 안철수의 종말을 고하면서 애도를 표하는 내용인데 그걸 편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자기네들은 문재인의 무조건 지지자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바보인 게 틀림없어. 그치? 이거는 이 바보라서 그래. 그냥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지 그 내용을 그렇게밖에 못 알아듣겠어? 그게 어디 안철수를 띄워준 거야. 안철수의 정치는 끝났다라는 사형 선고를 한 건데 그의 종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거야. 안철수 끝났다라고. 그걸 못 알아듣고 손석희를 까는 너네들 진짜 확 까버리고 싶더라고. 아, 나 진짜. 뭐? 안철수를 피해자로 묘사했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안철수가 피해자로 묘사됐다고 느꼈어요? 안철수가 피해자로 묘사됐다고 느꼈어요? 아주 매를 벌어, 매를. 니들 좀 맞아야 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 이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실, 안철수의 상징이 뭐였어? 새정치였지. 안철수의 상징이 새정치였어. 그러면서 그 안철수에게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굉장히 도덕적이고, 안철수가 뭘로 유명했냐면, 룸사롱 한 번도 안 가본 남자.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밤거리, 비 오는 밤거리에 혼자 빨간불에 서 있는 남자. 그러면서 순수와 도덕의 상징으로 안철수를 띄웠단 말이야. 그러면서 안철수의 새정치를 너무너무 띄웠어. 그죠? 그게 다 만들어진 이미지였던 거죠. 예. 만들어진 이미지였는데, 이 안철수가 대파를 들고 사진을 찍으라니까, 난 어쩜 팔을 싫어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장사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봐 그 장사하는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으로 보였던 안철수였다. 그런데 그저께부터 일어난 요 국민의당
이 증거 조작 사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진짜 국민의당 해산될 문제야. 국민의당이 해산되고 안철수는 정계를 은퇴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책임자들은 전부 다 감옥 가야 되는 문제야. 여기 연관된 애들이 이유미만 잡혀갈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가 왜 그 내용을 공개한 게 선대본이잖아. 예. 이게 이유미가 잘못된 증거를 제출했다. 자기네들은 그냥 그거를 발표만 했다. 그러면 안 돼. 발표한 모든 사람들이 허위사실 유포에 책임을 지고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선대본부장이. 그때 선거 총괄 책임자가 누구였어? 박지원이었지. 이거는 후보와 선대본부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야. 예. 이거는 박지원하고 안철수가 정계 은퇴를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예. 박지원은 이런 경우는 선거법 위반으로 박지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야 돼. 그리고 10년 동안 출마 금지가 돼야 된다고. 이거는 나는 박지원의 선거 인생은 이제 정치 인생은 끝난 거라고 봐. 이번 사건이. 그래서 지금 박지원이가 특검을 해야 된다는 등 이러면서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박지원이 분명한 선거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거 박지원이 책임져야 돼. 왜냐하면 선거에 대해서는요, 후보가 자기가 잘못하면 그러니까는 후보의 의미는 뭐냐. 만약에 얘가 당선이 되잖아. 근데 선거 캠프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게 밝혀져. 그래서 이 선거 책임자가 뭐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거야. 그게 후보가 받는 가장 치명적인 벌, 당선 무효. 근데 좌우지간 박지원은 그때 선거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굿모닝 날마다 아침마다 문재인을 깠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박지원이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을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안철수도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에 나와서 언급을 했다며. 문준용 의혹을 토론회에 나와서 언급을 했다며. 그러니까 안철수도 이 문준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이 있는 거죠.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 문준용이 특혜 의혹을 특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언급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철수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박지원은 선거 책임자로서 기소돼야 되는 거고, 안철수도 허위사실 유포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선거 책임자가 처벌받아. 선거 책임자가 처벌받으면 후보도 당선 무효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안철수는 당선이 안 됐잖아. 그러면 안철수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안철수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정계 은퇴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문준용에 대한 특혜 의혹을 얘기했다고 해서 전부 다 잘못은 아니야. 이 증거 조작된 뒤에 발언한 사람들, 그 증거 조작된 내용을 가지고 발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이 조작된 녹취록을 가지고 그걸 언급했던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믿었다. 그러면 이건 최고 책임자인 박지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안철수는 도의적 책임이야. 뭐냐? 이 사건의 주범인 이유미, 그 다음에 종범인 이준서가 이 사람들이 안철수 측근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안철수의 측근이 벌인 잘못이기 때문에 이건 안철수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 거야. 예. 만약에 안철수가 억울하면 이유미하고 이준서 이외에 다른 국민의당 관계자를 밝히면 되는 거야. 안철수가 혼자서 정계 은퇴하기가 억울하면 다른 국민의당 관계자, 예를 들어 김한길이라든가 누군가 같이 모의한 사람이 있는지 그걸 밝혀내면, 그러면 안철수가 혼자 당하는 게 아니겠죠? 예.
근데 이제 이용주나 김경진 같은 경우는 그 발표 내용, 그 조작된 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당에서 대변인처럼 시킨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되는데, 법적 책임은 박지원이 져야 되는 거야. 선거 총책임자기 때문에. 예. 법적 책임은 박지원이 져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이용주나 김경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검토한 게 이용주, 김경진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이용주, 김경진은 전혀 몰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당은, 예. 나는 이 김용민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김용민의 주변 사람들이 참 걱정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김용민이 했던 말에 난 동의해요. 예. 나는 국민의당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거 당 해산할 문제야. 예. 국민의당을 해산하고 안철수가 정계 은퇴해야 된다는 김용민의 말에 나는 동의해요. 예. 김용민이 오늘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더만, 나도 어제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나는 이건 국민의당, 이건 이유미나 이준서의 문제가 아니야. 왜? 그 내용을 선거 마지막 3일 동안 모든 요소에서 방송으로 틀어댔잖아. 국민의당이. 만약에 이유미하고 이준서가 주장한 내용을 걔네들이 그냥 기자회견 한 번 하고 끝냈으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내용을 그 선거 막바지에 3, 4일 동안 계속 방송으로 틀었잖아. 그러니까 각 지역의 방송 책임자들도 다 선거법 위반이 된 거야. 결과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했으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의 선거법 위반을 전부 다 감옥에 넣고 10년 동안 선거권을 박탈할 건지 당을 해산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허위사실을 전국에서 동시에 방송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당이 전체 책임이야. 그게 이유미한테 속았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왜? 이유미의 가짜 제보를 증명도 안 하고 발표했잖아. 그게 국민의당 전체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나와서 이유미의 책임이다. 이준서의 책임이다. 안철수의 책임이다. 이게 꼬리 자를 수가 없는 거야. 안철수, 이유미, 이준서는 당연한 책임자이고 그 내용을 3일 동안 떠들어댄 모든 국민의당 구성원이 범죄를 저지른 거야. 고의적이진 않았지만 허위사실 유포했기 때문에 이거는 고의는 아니었지만 공범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당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 국민의당 전원이. 예. 문준용 조작 제보에 장단 맞춘 그들. 이게 저기예요? 음성 파일이에요? 문재인 후보 아들. 자.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씨가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군. 문재인 아들 문준용 씨. 문재인 전 대표 아들. 문재인 아들의 아들 문준용 씨의 위조 작성된 가능성이 제2의 정유라 사건인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어린이 예뻐서 뽑았는가 고소고발에 적반하장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취직 비리까지 있었고 아들 취업 비리 의혹.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매월 월급을 받았습니다. 국민 세금
도둑질한 것이고 등교하지도 않고 마치 학점을 받아는 최순실의 딸 정의로와 사건과 똑같다. 양파는 까면 깔수록 작아지지만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은 까면 깔수록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아들 취업 비리 의혹 물어보면 됐다 그만하라 말 자르는 태도 불통 아닙니까?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가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지원서를 내라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입학 비리, 경력 비리, 취업 비리입니다. 우리 복수입니다.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철수 책임론 나옵니다. 정말 몰랐을까라는 이런 의혹까지도 나옵니다. 자신이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상돈과 국민의당에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든지 이유미의 단독 범행으로 그 증거 조작은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 맞아요. 증거를 조작한 건 이유미의 단독 범행일 수 있지만 그 조작된 증거를 유포시킨 건 국민의당 전체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작된 증거 전체를 조작된 증거를 유포한 전체가 이거는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다. 그래서 이 국민의당은 분명히 전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거예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마지막 3일 동안 유포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12년 대선 때 그때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는데 댓글을 다른 것처럼 문재인이 비난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지랄했죠. 그 책임자들이 모두 처벌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안 받았어. 그게 논점이 안 돼서. 그러나 이번 문제는 지금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잖아요. 그죠? 이 증거 조작에 대해서 나는 그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 그 당시에 우리는 똑같은 주장, 내가 4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그때 박근혜가 주장했던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을 달지 않았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 그거 떠벌리고 다녔던 애들 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걸어야 된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라고 징역 8개월형 받았던 사람이야. 전부 다 징역 8개월씩 살아야지. 그죠?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의당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될 거냐. 요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자, 여기에 내가 또 하고 싶은 다른 얘기가 하나 있어. 자, 지금 뭐 나한테 항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감싸냐, 이재명의 음주운전은 비판하면서, 송영무의 음주운전은 감싸냐. 여러분, 제가 이재명을 음주운전 때문에 비난한 적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내가 이재명을 음주운전 갖고 비난한 적 있냐고. 난 이재명의 음주운전을 가지고 비난한 적 한 번도 없어. 나는 언제나 녹음 파일만 갖고 문제 삼았어.
장애인 문제니 이런 거 나는 하나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막 그 장애인 동영상을 막 떠들 때 나 그거 별 문제 안 된다고 본다.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그거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오로지 형수 욕설만 갖고 문제 삼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음주운전이나 나머지는 개인 비리로,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개인 비리라고 봤고, 그리고 그 음주운전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갖고 끝까지 물고 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심각하다고 생각 안 했어. 그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내가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뭘 아냐. 그리고 이 사람 아주 권위적으로 생겼다. 이 사람 맨 처음부터 문제 나왔던 게 고대 교수하면서 애들한테 윽박 지르는 그게 문제였잖아. 그리고 내가 술 문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 술 좋아한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건이었을 거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반대하는 건 술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대하는 고압적인 자세가 나올까봐 반대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나는 이재명을 음주운전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이 과연 노동정책을 제대로 피고 노동자들의, 약자들의 입장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거지. 지금 막 내가 음주운전을 감싼다라고 막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는데, 자, 내가 송영무의 음주운전을 감쌌어요? 그건 잘못이라고 인정했잖아. 내가 질문을, 여러분 제가 지금 송영무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했지만 용서해야 된다 그랬어요? 음주운전 때문에 안 되면 음주운전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줬잖아. 근데 이 사람의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 적임자다. 그러면 그걸 고르면 되는 거야. 나는 음주운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해서 음주운전만 가지고 이 사람을 반대할 수 있게 선택권을 준 사람이에요. 그지? 나는 이재명에 대해서 나는 음주운전이나 뭐 장애인하고의 그 장애인 윽박지른 문제나 뭐 무슨 시청 비리 이런 거 가지고 나는 이재명을 비판한 적은 없어. 그 이재명 측근들부터 시작해서 비리가 많아요. 근데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반대하는 게 아니야. 아니 무슨 공직에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재명의 막말이 더 심각해. 그 모든 것보다 뭐 검사 사칭이니 음주운전이니 장애인 폭행이니 다 필요 없어. 형수 막말 그거 하나 터지면 선거 싹 말아먹는 거야. 그래서 나는 형수 막말만 갖고 문제 삼은 사람이에요. 예. 뭐 인권 변호사인데 인권 변호 저기가 없었다며. 뭐 어쨌거나 자, 그 다음에 그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나는 그 음주운전 문제를 가지고 그걸로 장관 후보 자격이 없다는 건 아니야. 술주정뱅이가 고압적인 자세로 노동자들에게 그 노동자들의 입장을 무시할까봐 그게 더 큰 걱정이었던 거지. 내 방송 지난 거 찾아봐봐. 나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나는 송영무의 음주운전을 감싸지 않았어요. 나는 송영무가 장관 후보 자격이 300점이지만 음주운전 단 한 건으로 230점은 날렸다라고 본다. 지금 뭐 그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한번 뭐 청문회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 내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야. 이 사람이 노동자를 얼마나 아냐.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자의 입장에 서야 되는데 이 사람의 고압적인 자세가, 권위적인 자세가 노동자들의 입장에 쓸 것 같지가 않다. 약자의 입장에 서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게 내가 고민인데 내가 그때도 뭐라 그랬냐. 그래,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안경환이 때문에, 그래 정확하게 뭐라 그랬냐. 내가 음주운전 때문에 이 노동부 장관이 아주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안경환을 보고 나니까 그까지 음주운전쯤이야 싶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내가 조대엽의 음주운전 얘기가 먼저 떴는데, 내가 그 음주운전 문제 때문에 내가 아주 뭐 이런 사람을 냈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안경환이 너무나 폭탄이었기 때문에, 안경환을 한번 겪고 나니까, 조대엽의 음주운전도 별거 아닌 걸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아직 노동부 장관 청문회 안 했어요? 네. 지금 나한테 막 왜 음주운전을 옹호하냐? 내가 언제 옹호했어? 나 음주운전 옹호한 적 없어. 국민한테 선택권을 준 거야. 음주운전만 가지고 장관 후보 자격을 박탈할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보고 장관 지명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건지 선택의 기회를 준 거지. 아니야?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지금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잖아. 내가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네. 음주운전은 큰 잘못이 분명하므로 국방부 장관 후보로 합당하지 않다. 선택지를 줬잖아요. 그 왜 나더러 음주운전을 비호했다라고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해. 블랙을 풀어달라고 얘기하신 님들, 예, 블랙리스트를 풀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컴퓨터로 아프리카에 접속을 해서, 그래서 저한테 아프리카 쪽지를 보내셔야 돼요. 예.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데 계정번호 비밀번호로 했는데 안 되네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프리카하고 의논을 하셔서 본인의 로그인 번호를 찾으셔야 돼요. 예, 그거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블랙 당한 뒤 로그인 안 하고 듣기만 하니까 아이디와 비번을 잊어버렸습니다. 투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디와 비번을 찾으셔야죠. 예. 아프리카에도요, 아이디와 비번 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투표하고 싶은데 아이디하고 비번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네, 그리고 블랙리스트들은요, 네, 그 블랙리스트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근신을 하셔야 돼요. 일주일 뒤에 자식 쪽지를 보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제가 풀어드리고, 근데 뭐 자기 억울하다, 절대 안 풀어드려요. 예. 연속해서 2번 블랙 당한 분이 있는데 자기가 좀 억울하대, 절대 안 풀어드려요. 그런 분은. 예. 블랙리스트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절대 안 풀어드립니다. 블랙리스트를 풀고 싶으면 아프리카로 접속해서 쪽지를 저한테 보내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예, 그 아프리카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 비번 찾기, 그걸 하시면 돼요. 예, 아이디 비번 찾기를 해서, 예, 문자로 그거 확인받고 살릴 수 있죠. 네. 그리고 블랙이 연속해서 뭐 2번 됐다, 그러면 한 달은 최소 기다려야 돼. 블랙들이 투표하고 싶다고 막 풀어달라 그러는데, 예,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쉽게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채팅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말 한마디 훅 갈 수 있어. 다만,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뭐라 물어봤어. 근데 질문을 잘못 알고 답변 잘못한 사람 있지. 혹은, 내가 잘못 알아. 이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랑 시차가 방송하고 내가 이제 내가 얘기하고 10초쯤 지나서 방송이 나와. 그러니까 시차가 있는데 내가 오해해갖고 블랙한 경우는 바로 풀어드려도요. 예. 헛소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쉽게 풀어드리지 않아요. 예. 이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파에 대한, 오늘의 주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하지 말까? 끝낼까? 응. 자, 안철수의 파 이야기. 손석희 사장이 안철수의 파 이야기를 한 건 뭐냐 하면, 안철수의 새 정치는 끝났다는 얘기야. 안철수의 정치는 이제 종말이다, 끝났다라는 애도를 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손석희를 비난하는 건
본인이 이 이해력이 떨어진다, 듣기 실력이 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손석희를 까는 건 등신짓이다라는 걸 하나 얘기해주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 여기 굉장히 심각한 배경이 있어요.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요, 그 안철수 같은 새로운 정치인을 굉장히 추구했어. 기억나죠?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 언론에서 제3정당을 띄워요. 제3정당이나 제3후보를 띄워. 그래서 막 신선하다는 걸 막 강조해. 그러면 유권자 중에 한 10%가 훅 그쪽으로 가. 항상 그래. 딱 10%가 거기 움직여. 투표까지 하는 건, 여론은 10%, 투표는 6%. 근데 그 6%를 갈라치게 하려고 언제나 이 뉴라이트 언론에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당을 파는 거예요. 뭐 열풍이 불었다는 둥, 혜성처럼 나타났다는 둥, 신선하다는 둥, 그러죠? 그게 다 뉴라이트 언론에서 뭘 노리는 건지를 봐야 돼. 뭘 노리는 거냐 하면, 이게 실제로 국민들의 유권자 수가 투표율이 만약에 80%다라고 치면, 80%까지 안 되지만 80%다라는 유권자 전체 중에 투표에 참여하는 게 한 80%야. 나머지 20%는 투표할 수 없는 물리적 조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80%가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 투표하는 사람 중에 보수적인 성향이 절반이야.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 의견을 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80% 중에 절반인 40%는 그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이 민주적인 사람들이야. 근데 민주적인 사람들 중에는 보수적인 민주 세력과 진보적인 민주 세력이 있는 거야. 물론 보수 세력 중에도 민주적인 사람들이 있긴 있어. 민주적인 보수, 그 다음에 민주적인 진보, 그 다음에 극우적인 보수, 진보적인 민주,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언제나 누구를 노리느냐 하면 2030 젊은이들. 2030 젊은이들한테 기존의 정치권 너무 신물나지 않니?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을 찍으라고 막 부추기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안철수예요. 안철수 이전에는 문국현을 그렇게 써먹었고, 그전에는 정몽준, 그전에는 또 누구였더라? 그전에는 없었어. 옛날에는 정주영. 정주영, 정몽준, 문국현이, 그리고 안철수가 그렇게 새롭고 참신한 정치인으로 대한 세력인 것처럼, 대한 정치인인 것처럼 제시됐어. 그러면서 뭔가 기존의 정치권은 너무 썩지 않았니?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를 버리고 새로운 정치를 선택해줘. 그러면서 띄웠던 인물들이야. 그러면 정주영은 바로 그 현대의 철권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정몽준이는 새로운 정치인이었을까? 대한 정치인이었을까? 여기자를 주무르면서 식당 주인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게 정몽준이잖아. 그 천안함으로 쌩 난리를 피우고 투표한 다음에, 천안함으로 그 쌩 난리를 피우고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왜 이게 얼렸지? 내가 얼렸나? 잠깐만, 내가 투표 이거 얼리지 않았는데 왜 얼렸지? 집중해서 좀 들어주세요. 방금 본방 채팅창에 얼려졌는데 내가 안 얼렸거든? 누가 얼린 거야? 내 거에 얼리기가 눌려져 있어. 왜? 매니저가 왜 얼렸어? 집중해서 들으라고? 누가 얼렸어요? 매니저님 중에 누가 얼린 사람 있어요? 아니 갑자기 얼렸어. 자, 됐어. 집중. 내가 얼렸어. 이제 내가 얼리고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거 봐, 매니저들도 안 얼렸대. 그럼 이거 원격으로 누가 얼린 거야. 원격으로 누가 얼린 거야. 왜 그래? 중요한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의 중심 내용이야. 이게 오늘의 중심 내용이고 오늘의 소설이에요. 그 세 가지 아이템에 다 통하는 얘기니까 지금 집중해서 들어. 나의 소설이 발표되니까 지금 긴장하는구나. 내가 인터넷 소설가잖아.
내가 인터넷 소설가라서 오늘 이제 연재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언제나 양비론이라는 걸 펼쳐요. 아마 이 탁현민 문제 가지고 악플단 애들 있잖아. 탁현민을 가지고 문재인을 비판한 애들의 글을 보면 문재인과 박근혜가 뭐가 다르냐라고 쓴 애들이 많을 거야. 그죠? 예. 탁현민만 비판하면 되는데 꼭 얘네들은 탁현민을 싸고 도는 문재인이 최순실을 싸고 돈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그래서 박근혜의 최순실, 문재인의 탁현민이라고 비난을 해. 이게 갑자기 나온 논리가 아니라 언제나 얘는 그랬어. 양비론이라 그러죠. 둘 다 나쁘다. 그래서 그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뭐가 다르냐. 다 똑같다. 그러니까 진보정당 찍자. 그게 늘 그들의 논리였어. 70년 동안. 언제나 그런 논리가는 정확하게는 87년 이후죠. 87년 이후에 모든 투표에 그들의 주장은 똑같았어요. 1당이나 2당이 뭐가 다르냐. 둘 다 똑같으니까 제3세력을 뽑자. 그렇게 당선된 게 이번에 프랑스 마크롱이야. 1번, 2번을 죽여서 3번 띄우기. 근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번을 띄워서 그러니까 제3후보를 띄워갖고 2번을 죽이는 거였어. 투표하면 절반 보수 세력은 언제나 40%가 투표를 해. 그 표가 고정적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민주 세력 40%를 거기서 단 2, 3%만 빠져도 40%가 이기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투표자 100% 중에 투표를 실제로 하는 게 최대가 80% 정도가 투표해. 그 중에 40%는 보수적으로 투표를 다 할 수 있고 일단 자기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관리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투표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40%야. 얘네들은 끊임없는 자기네들이 늘 주장하는 대로 뽑아. 그러면 나머지 40%를 어떻게든지 표를 갈라야 되잖아. 그래서 나온 게 제3후보야. 제3후보가 6%만 갉아 먹어도 40%를 찍는 보수층이 선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그 새정치 이론이야. 정치 신인을 띄워주는 목적이 그거라고. 예. 정치 신인을 띄워가지고 그 민주세력 40%에 단 2, 3%라도 분열시키면 그러면 지네가 안정적으로 40%가 당선되는 거거든. 야권 분열을 목적으로 띄우는 게 새로운 정치 세력이에요. 언제나 그랬어요. 아베가 집권하기 직전에 일본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 자민당의 오랜 장기 정치에 화가 나가지고 그때가 후쿠시마 사태 직후였나 뭐였나 해갖고 투표를 막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 거야. 그래갖고 새로운 막 정치인들이 당선됐었어. 근데 새롭게 당선된 애들이 골 때린 애들이었어. 그래갖고 도로 아베가 들어왔잖아.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도 보수당이 있고 민주세력 당이 있었는데 그 사회당이죠. 그 사회당이 무능하다. 그러면서 1당과 2당이 똑같이 무능하다 이러면서 마크롱 당을 띄운 거예요, 내가. 근데 이번에 사람들이 마크롱 당으로 이제 힘을 몰아주면서 마크롱 당에 압승을 했는데 이 마크롱이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냐? 전혀 개혁도 진보도 아니야. 얘 신자유주의자라고. 신자유주의자인 마크롱이 자기가 1당과 2당에게 분노한 사람들의 대한 세력이라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보수 정당의 다른 이름인 거야. 그렇게 이제 프랑스가 지금 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똑같은 작전이 개시되고 있다는 거지. 이번에 안철수를 보세요. 안철수가 새로운 정치를 할 거라고 얼마나 띄웠어. 2011년부터 언론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띄웠어요. 모든 기사들이 띄우고 텔레비전이 띄우고 심지어 팟캐스트들이 띄우고 지랄 연병을 했지. 근데 걔가 보여준 새 정치가 있었냐고. 걔가 정치개혁 뭘 했어. 아무것도 정치개혁 보여준 게 없어. 배낭 메고 돌아다닌 건 박원순 따라한 거고.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고 제시한 게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바지 사장이었던 거야. 바지 정치인. 언론에서 바지 정치인을 띄워. 어차피 얘네들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알아? 옛날에 조선일보가요. 자기네가 실권자라 해서 밤의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어. 국민은 지네들이 갖고 놀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죽음으로 몰아간 게 조선일보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실권자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밤의 대통령이라는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얘네들을 얘기했던 거야. 언론.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누명 씌워갖고 죽음으로 몰아갔잖아. 자, 그래서 이 언론인들은 바지 정치인을 내세우는 거야. 바지 정당, 바지 정치 세력을 세워서 띄워서 야권표를 분열시키기만 하면 자기네들이 압승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대선에서 붙었을 때, 92년 대선 때, 그때 김영삼이 김대중이 이제 김영삼더러 TV 토론을 하자, 정책 토론하자 계속 주장했어. 김영삼이 대꾸도 안 해. 대신 언론에서 정주영을 띄운 거야. 엄청 정주영을 띄워가지고 정주영이 표로 19%를 먹었어. 그리고 김대중이 떨어지고 김영삼이 당선된 거야. 실제로 언론에서는 김대중도 김영삼도 안 다뤄주고 정주영만 보도했다니까.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특정 인물을 띄운다. 그럼 의심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뭔가 수상하다. 얘는 뜬금없이 갑자기 띄운다. 참 좋은 말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그 말들도 내가 했던 말들이야. 내가 다 했던 말들인데 그 말들을 했다고 갑자기 유튜브에서 막 수십만이 보고 갑자기 띄워. 그건 뭐야? 어떤 특정 세력이 걔를 띄워주는 거야. 갑툭튀. 언제나 특별할 때 갑자기 띄워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얘가 참 좋은 말을 하는데 나는 얘를 너무 띄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정치한다고 나설까봐 걱정된다. 정치에 개입할까봐 걱정된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아니, 요 며칠 전에 모르는 정당을 막 모든 언론에서 띄워주는 거야. 모든 프로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뭐 무슨 정당 아세요? 하면서 질문이 들어왔어. 그게 뭔데요? 그러다 모르는 거야. 그게 무슨 청년 정당이래. 청년들이 무슨 정당이라면서 그거를 지금 막 움직임이 심각하다. 특히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 정당을 모집하는 대대적인 운동이 보인다. 그러면서 무슨 대학교들을 돌면서 거기서 당원을 모집한대요. 그러면서 뭔가 수상하다라는 제보가 있었어. 몇 달 전에. 근데 내가 모르는 당이라서 그게 뭔데요? 그러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정당하고 내가 걱정된다고 얘기했던 그 연예인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뭔가 수상하다 이거지. 왜냐하면 안철수를 띄울 때도 그랬어. 뜬금없이 안철수를 띄우더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저 평범한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감동이라 그러면서 막 안철수를 띄우더라고. 2010년부터. 그래서 내가 이거 뭔가 수상하다고. 뭔가 수상하다. 안철수를 왜 이렇게 띄우냐. 그러니까 그게 어떤 특정 세력이 띄웠던 거야. 그 특정 세력이 뭐 종교인과 연관되어 있는 청년 조직이라며. 그 청춘 콘서트 하고 나면 그 청년들이 막 댓글 달아서 이런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 계속 댓글 달아주고 그걸로 안철수를 띄운 거예요. 10년부터. 그래서 내가 10년부터 내가 안철수를 경계했잖아. 이건 뭔가 수상하다. 이거 안철수를 너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인공적으로 띄우고 있다. 내가 분명히 경고를 했어. 근데 지금 그 정당을 띄우는 모습이나 뭐 청년 정당, 그 다음에 또 이 정치 그 연예인을 띄우는 게 너무 인위적이야. 인공적이고. 이거 뭔가 내가 볼 때는 다음 선거 말아먹기용으로 지금 띄우고 있는 거 아니냐. 나의 이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특정인은 언급하지 마시고요. 예. 제 생각엔 안철수 띄우진 않고? 뭔 소리야.
분명히 2010년부터 11년까지요. 안철수를 그 청춘 콘서트라는 걸로 엄청 띄웠어요. 그 내가 어떻게 하냐면 채팅창에 망치 부인님 청춘 콘서트 보셨어요? 청춘 콘서트. 늘 낯선 아이들이 들어와서 청춘 콘서트를 홍보했어. 근데 너네 누구냐? 내가 매번 그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쑥 들어가고. 그렇게 2010년부터 11년까지 안철수를 띄우고, 그리고 오세훈이가 갑자기 사표 던지면서 안철수를 시장 후보로 띄우고 싶었는데 윤여준 때문에 좌절한 거야. 그때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양보했다. 그 진실을 윤여준이 밝혔어. 나중에 뭐라고 밝혔냐? 그게 양보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처음에 그냥 자기가 시장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안철수네 아빠가 시장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나가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자기가 설득을 했다. 그렇게 그냥 함부로 그만두면 등신되니까 뭔가 이벤트를 하자. 그래서 박원순한테 양보하는 것처럼 이벤트를 짰다. 그게 윤여준의 인터뷰 내용에 나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안철수가 양보했다고. 그걸 또 팔아먹은 거야, 이것들이. 그 다음에 2012년에 낙곰수가 띄웠지, 안철수를. 탁현민 낙곰수가 안철수를 띄웠고, 탁현민이 그 낙곰수의, 아니야, 그 청춘 콘서트의 기획자였대잖아. 마지막 공연 기획자. 그렇게 통하는 거야. 네. 안철수 박원순에게 양보하기 나흘 전에 출마를 포기했다. 저 기사, 저기 기사를 꼭 읽어봐요. 절대 양보한 게 아니야. 포기한 거지. 욕먹고. 근데 지금 이 언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되냐. 특정 언론인, 특정 정치인을 너무 띄운다. 그러면 그게 문제 있는 거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생각해봐봐. 야권의 대통령 후보 중에서 문재인 다음으로 제일 유리했던 게 누구야? 박원순이야. 근데 박원순에 대해서 좋은 보도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 작년 올해 사실 그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6개월 동안 할 수 있었던 건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그 묵묵히 6개월 동안 그 모든 쓰레기를 다 치워줬기 때문이야. 그런데 박원순에 대해서 한 번도 언론은 칭찬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의혹만 제기하고 박원순이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보도를 했지 한 번도 박원순을 띄워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재명은 어땠어? 모든 언론에서 이재명을 띄웠다니까?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16년부터 17년까지 한번 보시면요. 16년에 특히 이재명을 너무 띄웠어. 16년 총선 끝난 뒤에 모든 언론에서 이재명을 띄웠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경계를 했던 거야. 이거 뭔가 수상하다. 왜? 지금 이명박 박근혜 때 언론은 누구야? 뉴라이트 언론인데 이 뉴라이트 언론에서 왜 이재명을 띄우겠냐. 이재명이 만약에 야권 후보가 되면 치명상을 입힐 단점이 있기 때문 아니냐. 특히 나는요. 지금 막 유튜브로 보거나 다른 데서 보는 사람들 잘 들어. 나는 선거운동을 12번 한 사람이야. 내가 선거운동을 12번 했는데 가장 끔찍했던 선거 2번이 언제냐면 2004년 총선하고 2012년 총선이었어. 그때 2004년에 노무현 탄핵 광풍 속에서 선거를 치르는 중이었어요. 그때 완전히 시작할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모든 사람이 막 화이팅 이러고 갔는데 정동영의 막말이 터진 거야. 정동영 노인 폄하 발언이. 그게 터지니까 세상에 바로 다음날 싸늘하게 분위기가 식는 거야. 근데 점점점 심해지면서 나중에 막 할아버지들이 나한테 가르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는 거야. 이 나쁜 당이라면서, 열린우리당 개새끼들이라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2004년에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여러 번 맞았어. 내가 너무너무 끔찍하게 그 2004년 선거를 치른 거야. 그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김근태 의원이 전국의 지지율에 나가느라고 자기 선거는 30분밖에 선거운동을 못했어. 내가 그걸 다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김근태 의원이 진 이유가 뭐냐면 2004년에 선거운동 안 한 거. 그래서 강남으로 이사 갔다라는 소문을 새누리당이 퍼뜨린 거야. 조직적으로. 2004년 선거운동 못한 게 결정적이었어. 2008년 떨어질 때.
거기다가 언론에서 뭐 김근태가 9% 앞선다고 거짓말하니까 민노당 철없는 애들이 거기 출마했지. 그리고 그 술주정배기가 그래서 당선된 거야. 민노당에서 가져간 게 2600표. 김근태 의원이 신지호한테 진 게 800표. 나중에 최종 세보니까 1200표를 졌더라고. 민노당이 출마하지 않고 그 표가 김근태한테 왔으면 신지호가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안 됐다니까? 근데 그렇게 그 민노당이 선택을 하는 바람에 진 거예요. 2008년에. 그리고 너무 가슴 아파하다가 결국 2012년 총선 못 보고 돌아가신 거야. 내가 김근태 의원을 그렇게 보냈어. 그리고 2012년 총선을 치르는데 내가 며칠 전에 그 팟캐스트 그 김미화하고 김용민하고 뭐 누구하고 하는 팟캐스트에서 김근태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얘기 했잖아. 그래서 내가 김용민 씨한테 좋은 감정이 없었어. 그런데 그때 김용민 막말 사건이 터지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탁현민과 낙곰수 팬들이 김용민 막말은 당에서 처리하래. 그러면서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김용민 선거사무소 앞에 가서 그 떼약볕 아래 방송을 했다고. 지지하는 방송을. 내 심정이 어땠겠냐고.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 간이 끊어진다는 게 그런 감정이었을 거야. 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김용민의 막말 사건을 가지고 김용민의 막말 그래 그 10년 전 민간인 때 한 거다. 근데 너네는 국회의원이면서 노무현한테 뭐라 그랬냐. 육실할놈이라고 욕하지 않았냐. 누가 더 막말이냐. 민간인과 정치인 중에 누가 더 책임져야 되냐.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갔다 와서 병이 났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갔다 와서 병이 났다니까. 내가 그래서 선거 때 막말 파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거예요. 결국 2012년 총선거 때 하루 종일 종편에 가는 이게 이재명 지지자들이 주로 해외에 있어. 내가 그 이유를 알았잖아. 이재명 지지자들이 해외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해외에서는 종편을 안 봐. 그지? 이재명 주로 지지자들이 해외에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는 2012년에 종편이 안 나왔어. 해외에서 종편이 나오기 시작한 게 14년 이후인가 15년 이후로 나와. 2012년에 종편을 안 봐서 지금 외국에 있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상황을 모르는 거야. 2012년에요. 종편에서 하루 종일 김용민 막말이 나왔어. 그걸 모든 식당에서 틀어놨고 모든 관공서하고 식당에서 종편을 틀어놓고 종편에서 김용민 막말을 24시간 틀었다니까. 그리고 13년 이명박이 개지랄 연병을 해가지고 야권이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통합진보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쳐갖고 과반수를 못 넘었어. 그게 김용민 막말 사건이야. 지금 외국에 사는 시청자들이 그 종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못 봐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막말이 뭐여 이러는 거야. 지금 14년 이후에 세월호 이후에 정치 관심을 갖고 최순실 이후에 정치에 관심 가진 사람들은 그 두 번의 선거를 안 겪어봐서 모르는 거야.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 그래서 너네는 표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런 사건이 한번 터지면요. 박빙인 지역이 다 지는 거야. 선거라는 게 어딜 가나 이제 박빙인 지역, 그러니까 압도적인 우세가 있어. 압도적인 우세 지역이 있어요. 근데 주로 문제는 뭐냐면 박빙인 지역들이야. 전국적인 판을 볼 때 박빙인 지역이 사실은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1번이 압도적인 게 3분의 1. 그 다음에 2번이 압도적인 게 3분의 1. 그 다음에 가운데가 압도적인 게, 박빙이 3분의 1이야. 매번 선거 때마다 그 가운데를 놓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박빙인 지역. 박빙이 뭐냐면 후보들 간의 표 차이가 얼마 안 내는 거. 분위기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야. 그럴 때 막말 파동이 터져버리면 끝나는 거야. 3분의 1이 그냥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정치를 관심도 없었고 선거운동 한번 안 해본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야. 몸싸움. 이재명의 어떤 능력이 있을지는 몰라. 근데 그 사람의 막말 파일이요. 너무 치명적이야. 그거 8개 언론에서 24시간 틀면 다른 선거 다 망하는 거야. 특히 지방선거에 만약에 그거 틀어졌다. 그거 끝나는 거야. 지방선거가 무너지면 총선도 지고 대선도 지는 거야.
나는 이재명이 대선 나오는 건 차라리 낫다고 봐. 대선 경선에 나와서 경선에서 걸러지면 상관없어. 그런데 지방선거나 총선은 심각해. 왜냐? 이 사람이 가령 이제 지방선거의 메인이 어디냐면 서울하고 경기야. 언제나 지방자치 선거가 열리면요. 언제나 메인, 가장 중요한 두 지역이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야. 왜냐하면 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에 살아. 2,500명이 서울 경기 지역에 살기 때문에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를 어느 당이 먹느냐, 어느 쪽이 우세하냐, 이게 항상 문제인 거야. 그럼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좁아요. 지역이 좁고 대학이 많아. 그래서 고학력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그래도 민주 세력이 이길 가능성이 더 컸어. 이명박 때 빼놓고. 이명박이랑 오세훈 때 처음에 이명박한테 진 거 김민석, 두 번째로 오세훈한테 진 게 한명숙이잖아. 그때 한명숙이 시장 후보 자격은 좀 부족했는데 그때 일부러 한명숙으로 몰아갔어. 쟤네들이 한명숙한테 이상한 누명을 씌워갖고 재판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한명숙밖에 후보가 없도록 다른 후보가 끼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안 준 거야. 일부러 한명숙 오세훈 구도로 간 거야 걔네가. 그래서 이제 한명숙이 진 거였지. 그게 아니면 대체로 서울에서는 그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로는 민주 세력이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지자체로 볼 때. 근데 2006년에 박근혜 칼침 사건으로 완전히 말아먹었던 거야. 그리고 2007년 대선 지고 2008년 총선 말아먹은 거야. 그래서 지방선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방선거를 지면 총선 대선을 져. 왜냐하면 이 지방선거가 각 지역의 모세혈관을 뽑는 거야. 각 구의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국회의원도 안 돼. 근데 국회의원이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면 그 지역은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그 지방선거를 기초단체장하고 기초의원을, 사실은 광역의원은, 우리 신랑도 서울시 의원이지만 광역의원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그냥 바람을 타. 근데 지방자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단체장하고 기초의원이야. 그 기초의원이 늘 많이 먹은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 모세혈관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국회의원을 다수를 뽑아놔야 거기서 대선을 이기는 거야. 이번에 분명한 그 데이터가 나와. 그 서울시 총선에서 서울은 더민주가 이겼잖아. 서울에서 더민주가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더민주가 이겼기 때문에 박원순 효과를 본 거야. 수도권에서. 그래서 수도권에서 더민주가 확 이겨주는 바람에 호남에서 전멸한 다음에도 더민주가 일당된 거예요. 영남에서 이기고. 그래서 지방선거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어떻게 총선에서 더민주가 이겼냐? 박원순 때문에 14년 선거에서 서울 지역 다수가 민주당이었어. 서울에서 14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그 바람으로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된 거고, 그 당선된 힘으로 그 서울시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문재인의 압도적인 표가 나온 거야. 그게 지방선거, 총선거, 대통령 선거의 관계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왜 내가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그러냐? 내가 진짜 내년 지방선거만 이기면, 그러면 문재인은 안전빵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야. 문재인 임기를 내년 지방선거만 이기면, 그러면 문재인이 3년짜리 대통령 걱정은 씻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모세혈관들을 장악하고 나면 그들이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유리하고, 그러면 적어도 탄핵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면. 아무리 무슨 정치적인 큰 일이 벌어져도 지방선거만 압도적으로 이겨놓으면 그 탄핵 저지선, 즉 120, 130표만 얻어도 그 탄핵 저지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반대로
저쪽 자유당, 바른당, 뉴라이트 애들한테는 어떻겠어? 내년 지방선거를 반드시 쟤네가 이겨야 돼. 그러면 반드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촛불 세력을 분열시켜라. 그래서 새로운 정치. 그 원래는 안철수 효과를 보려고 그랬던 거야. 안철수 효과를 봐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고 새로운 정당 운동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지네가 먹으려고 했는데 안철수가 영 파이였잖아. 그래서 진 거야. 그래서 쟤네가 지금 안철수를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이 녹취 파일이요. 나는 뉴라이트 쪽에서 깐 거라고 봐. 뉴라이트 쪽에서 안철수를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왜냐면 언론이 일관되게 안철수 책임론으로 가고 있어. 이명박 언론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 언론에서 안철수를 제거하기로 한 거야. 왜? 안철수를 가지고는 새정치 바람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지. 야권 분열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나는 봐. 새로운 정당, 새로운 세력을 준비해 놓고 지금 안철수를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철수가 완전 제거되고 나면 새로운 흐름을 딱 내놓는 거지. 새로운 스타, 새로운 정당. 근데 내가 볼 때 정치인이 아니라, 왜냐면 정치인은 대선이잖아. 대선이 멀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을 내세울 거라고. 흐름상. 지금 이제 안철수를 제거하고 나면 새로운 정당을 내세울 거야.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당을 해산시켜서 아마 다수가 바른당으로 가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단속을 잘해서 더민주 쪽으로 합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 해산으로 가는 게 막 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당을 깨서 바른당에서 흡수하겠다는 거야. 바른정당에서. 그래서 바른정당에만 20, 30표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바른정당이 기점이 돼서 내년에 새로운 정당, 이번에 새로운 정당을 띄워서 합친다. 그림 되겠지. 국민의당을 해산하고 국민의당 일부가 바른정당으로 가. 그리고 그 바른정당이 새로운 정치, 이미지 정치를 막 해. 바른 말만 막 해. 거기에다가 새로운 정당 하나를 세워가지고 얘네들이랑 합당을 해. 합쳐. 그래갖고 연대해갖고 내년 지방선거에 나와. 더민주 잡아먹으려고. 라는 소설이지. 라는 소설. 시간이 없을 텐데 박근혜 칼침 사건 하나로 지방선거 말아먹었어. 박근혜 칼침 사건 하나로 지방선거 말아먹었어. 모든 언론에서 편먹고 사람 띄우면, 아니 이재명이 왜 그렇게 지지율이 올라갔겠어요. 2016년에 작년에 총선 딱 끝난 다음부터 이재명을 띄웠어.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그래서 이재명을 다 알게 된 거야. 3개월이면 충분해요. 언론에서 사람 스타 하나 만드는데 3개월이면 충분해. 정주영도 3개월 만에 먹은 거야. 19% 먹은 거야. 8개 언론이 3개월만 홍보하면요. 안철수라서 이번에 안 된 거지. 누군가 말 잘하고 스펙 좋은 그런 사람들 몇 명 모아가지고, 만약에 바른당의 새 얼굴이, 바른당의 시장 후보로 홍정욱이 나오고, 서울시장 후보로, 그리고 부산에서 만약에 김재동이 나온다라면 젊은 애들이 훅 가겠지. 2030 옛날에 그게 어떤 때였냐면 2010년 지방선거 때, 2010년 지방선거, 이건 예를 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2010년 지방선거 때 한명숙하고 오세훈이 10,000표 차이가 안 났어. 그런데 노회찬이 10만 표를 얻었다니까? 노회찬을 찍은 10만 표가 다 2030이었어. 2010년에 오세훈을 언론이 어떻게 띄웠냐면 오세훈이 한명숙보다 22% 앞선다 그랬어요. 순 개거짓말을 석 달 동안을 했어. 그런데 내가 뭐라 했냐면 그 당시에 내가 언론이 거짓말하고 있다. 내가 현장 투표를 해봤는데 세보니까 박빙이다. 여러분이 투표하면 한명숙이 될 수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때 2010년에. 그런데 안 믿고 2030 젊은 애들이 노회찬을 찍었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똑같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22% 차이가 난다니까. 어차피 한명숙이 질 거면 차라리 노회찬한테 힘을 실어주자 하면서 10만 표가 찍어준 거야. 근데 까보니까 10,000표 차이가 안 났어. 그때 정치를 모르는 2030 애들한테 노회찬이 얼마나 잘 먹혔겠어. 그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때 새로운 정당을 띄우는 건 걔네가 집권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야권표를 가르는 게 목적이지. 예. 야권표를 가르는 게 목적이지 걔네가 직접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게 언제였더라? 2010년이었나? 그래 2010년 지방선거 때 구의원도 쌍망할 때였어. 2006년 지방선거 때 박근혜 칼침 사건. 야, 그때 민주당 후보가 2명 나왔고 우리 신랑 포함해서 우리 신랑 3번째 구의원 출마할 때야. 그때 우리 동네에 젊은 시민 후보가 나왔어. 어떻게 됐을까? 새누리당이 3명 뽑는, 그러니까 그때 3명을 뽑는데 새누리당이 2명 되고 우리 신랑이 간신히 3등 했어. 그 젊은 시민 후보는 당연히 떨어졌죠. 그러나 걔가 표를 왕창 가져가는 바람에 그때 그 2006년 선거 전에 우리 신랑이 뭐 했냐? 2002년에 전국 최연소 의장을 했어. 31살의 나이로 지방자치의회 의장이 된 게 처음 있는 일이었어. 역사상 최초. 그리고 그때 우리 신랑이 의정 대상도 받았어. 그래서 3,000명 구의원들 중에 가장 의정활동 잘했다는 상까지 받고 치른 선거였어요. 근데 그 선거에서 3등 했다니까? 왜? 시민 후보가 나왔고 표를 갈라먹어서. 그래서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2개 먹고 우리가 간신히 3등으로 당선됐어. 다 우리 신랑이 1등이라고 했던 선거에서. 그게 지방선거야. 그러니까 이제 구의원은 그 3명을 이제 모아서 뽑는 거였거든. 광역으로 뽑는 거라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신한 인물, 참신한 정당을 막 띄워. 언론에서 막 안철수 띄울 때 봤지. 안철수 지지자들. 안철수 스펙 좋다. 새로운 정치다. 그러다 직접 말하는 거 듣고 다 깼잖아. 그지? 그 안철수가 토론에 나오기 전까지는 안철수가 영웅이었어. 심지어 1등한 적도 있어. 이상한 투표였지만, 이상한 여론조사였지만 1등한 적이 있어요. 언론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야. 후보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게 또 지금부터 3개월만, 내년 지방선거가 6월이야. 올 가을에 하나 만들어서 겨울부터 띄워서 봄까지 3개월만 바짝 달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걔네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봤다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야. 쟤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기네들이 집권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더민주를 낙선시키는 게 목적이야. 더민주 기초의원들이 몽땅 전멸해야, 그래야 2년 뒤에 있는 총선에서 더민주가 몰살당하고, 그래야 자기네들이 문재인을 탄핵할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주도하는 개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탁현민 얘기가요. 일단 내가 보니까 이제 탁현민 3번 공격이 들어왔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땐 충격. 근데 그때는 어떻게 넘어갔어. 근데 2번째가 더 심각했어. 근데 3번째 건 좀 약했어. 그죠? 그런데 탁현민이 계속 앞으로 2-3번만 더 나왔다. 그리고 탁현민이 싼똥이 이거보다 심각하고 만약에 탁현민이 언행에 한 번만 실수하면 내년 지방선거 끝나는 거야. 탁현민이 하나만 실수해도. 술 먹고 여자랑 있는 사진만 찍혀도 끝나는 거야. 거봐라부터 시작해서 언론에서 세상에 박근혜 칼침 사건 때 기가 막혔다니까? 모든 언론이 다 짜고, 그땐 인터넷 언론이 그렇게 많이 보일 때가 아니야. 그래서 주로 가판대에서 사람들이 신문을 사서 봤어요. 2006년만 해도. 근데 그때 2006년에 그 선거 이 지하철 가판대에 새카맣게 박근혜 피습,
현장에서 열린우리당 당원 검거. 근데 그 열린우리당 당원은 누군지 끝까지 안 밝혀졌어. 자기가 피해를 봤으면 국가를 대상으로 혹은 언론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 되는데 진짜 열린우리당 당원이 검거됐을까요? 그때 검거됐던 열린우리당 당원 어딨냐고. 실제로 칼침을 놨던 박모 씨는 나중에 한번 언론에 나왔는데 그때 잡혔다는 열린우리당 당원은 끝까지 안 나왔어. 그게 뭐야? 언론이 동시에 그렇게 그때 박근혜 피습 열린우리당 당원 검거 그래놓고 근데 칼침을 놓은 건 박 씨야. 근데 언론 그 기사가 선거 그때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박 씨가 칼침을 놨다고 맨 첫 줄에 나와. 근데 현장에서 같이 잡힌 열린우리당 당원 김 씨는 노사모에 글을 쓰고 서프라이즈에 글을 쓰고 당비를 얼마를 냈고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고 하면서 막 김 씨에 대한 욕이 바가지로 나와. 맨 마지막 줄에 박 씨가 다시 나와. 박 씨와 김 씨가 박근혜 칼침 사건을 공모했는지 박근혜 테러를 공모했는지 수사 중이다. 그렇게 15일 동안 보도가 나왔어. 그리고 박근혜가 딱 당선됐다음에 다음날 둘은 공모하지 않았다로 사건 종결됐어. 지씨인가 박씨인가. 범인하고 열린우리당 당원이 공모했는지를 15일 동안 보도한 다음에 그 열린우리당 당원 욕만 했다니까. 그래놓고 15일 뒤에 딱 그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둘이 공모하지 않았다로 끝이야. 박씨인가 지씨인가 그 범인. 그게 선거와 언론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 언론이 정상적이 아니야. 전혀 정상적이지 않아. 그러면 이 정상적인 언론 상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들이 망하고 나지. 구의원들 잃잖아. 그러면 총선 망하는 거야. 그 신뢰가 호남이야. 호남에서요. 지금 구의원들이 더민주로 입당을 해서 그렇지 작년 총선 때 다 국민의당이었어. 찾아봐봐. 작년에 구의원들 거기 호남의 기초의원들 다 국민의당이었어. 그죠? 그러다가 총선 대선 때 촛불 거치면서 더민주로 다 갈아탄 거지. 작년에 구의원들이 전부 다 국민의당이었어. 그래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압승한 거야. 무소속으로 돼서 다 국민의당으로 갔지. 그러니까 작년 총선거 때 국민의당이 압승을 했던 거예요. 호남에서. 그리고 나서 지금 얘네들이 내년 선거 때 더민주가 우세할 것 같으니까 호남에서 더민주로 구의원들이 갈아탄 거야. 작년 총선 때 그 사람들 전부 다 더민주 아니었어. 그래서 국민의당이 싹 당선된 거야. 그래서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압승했던 거예요. 그게 기초의원들이 광역의원들은 더민주로 갔어. 더민주가 됐어. 왜냐면 광역단체장이 더민주잖아. 근데 기초가 넘어갔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싹 된 거야. 광주시장 더민주고 그 다음에 전남 도지사도 더민주였어. 그래서 광역의원들은 민주당이야. 근데 기초가 국민의당이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압승하게 된 거야.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런다? 네 신랑 때문에 지방선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신랑은 광역의원이야. 우리 신랑은 그 광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관계가 없어. 실제로 우리 신랑은 이미 내년 지방선거 때는 국회의원하고 무관해. 왜냐면 공천을 만약에 국회의원이 주냐 마냐의 문제야. 공천을 받고 말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광역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못 미친다니까. 기초야 기초. 기초의원을 많이 먹어야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거야. 아닌데요? 거꾸로인데. 뭐가 아닌데 거꾸로야. 당신네들이 몰라서 그런데 작년에 국회의원 총선 때요. 기초의원들, 군의원들이 다 국민의당이었어. 그리고 광역의원은 더민주 의원들이었는데, 예.
그러니까는 그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들 그 사람들이 국민의당이었어. 호남에서. 그래서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다 총선에서 이긴 거라고. 그리고 광역의원은 총선에 큰 영향을 못 미쳐요. 왜냐하면 광역이 우리가 해보니까 말단 민심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구의원은 날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주민들을 만나. 근데 광역은 이게 기초의원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잖아. 우리는 구의원도 해보고 광역의원도 해봐서 내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광역의원은 광역시장이 좋으면 따라가. 광역단체장이 좋으면 따라서 붙는 거야. 왜냐하면 박원순을 돕기 위해서 같이 더민주를 찍어주는 거야.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기초의원을 몇 명 먹냐가 중요한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광역단체장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광역시장 선거는 기초의원하고 관계가 없어. 그런데 기초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의 결정타야. 왜냐하면 지역의 정서를 밀접하게 알고, 이자 봐.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7개 동을 이제 지역구야. 근데 7개 동에 갈 때 그 동네 구의원을 데려가잖아. 그러면 실제로 구의원이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어떻게 그 후보를 잘 봐주는 거야. 구의원이 뭐 하는 거냐면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거든.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기초의원이 국회의원 후보랑 같이 서 있으면 표를 먹는 거야. 그래서 구의원이 그 동네에서 이 국회의원 정당의 구의원이면 거기 표가 높게 나와. 내가 선거를 13번 해본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아는 거야. 정당 지지율하고 달라요. 정당 지지율은 또 별도야. 기초의원을 많이 먹어야 총선을 이겨. 그러니까 내년에 기초의원의 쟤네들이 다 나올 거야. 젊은 청년 정치 세력이. 더민주 떨어뜨리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년에 이 젊은 정치 세력이 내년에 각 지역의 더민주 구의원 떨어뜨리려고 내년에 새로운 신생정당으로 다 나올 거야. 그걸 또 낙검수가 띄워주겠지. 이 또 김어준 정당에서 또 띄워주겠지. 김어준 프로에서 또 띄워줄 거야. 김어준 프로의 새로운 정당이 나오면 그게 바로 띄워주는 거야. 자, 라는 소설이야. 라는 소설. 네. 앞으로 1년 동안 오늘 이거는 소설이에요. 예. 여러분들 막 실존 인물들에 대해서 미리 막 예단하지 마시고 예시를 든 거야. 예시. 진짜 그럴 거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기 때문에 뭐 실명이 막 거론됐지만 이건 다 소설이에요.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라면 이란 if 미래 소설. 자, 라는 소설이었고요. 자, 일단 오늘은 여론조사 결과를 요걸로 공지해 놓고 그리고 내일 다시 탁현민에 대한 투표 들어갑니다. 5만 명을 목표로 한 탁현민 투표 내일 다시 들어갑니다. 내가 5만 명이 당선되면 5만 명이 선거하면 내가 이 여론조사를 하는 진짜 목적을 알려줄게. 자, 일단 내일부터 다시 탁현민 투표는 시작되고요. 예. 오늘은 이 국방부 장관 후보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이 투표 결과를 공지해 놓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뭐 소설이 어제랑 별 다르지가 않네? 그런가요? 예. 재미없었다면 죄송해요. 예. 다 소설이야. 내년 선거에 관한 소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 내년에 그 지방선거에 대한 개념을 좀 갖추시라고 오늘은 기초적인 이론 설명이었어요. 이런 걸 알아야 소설을 써도 알아먹을 거 아니야. 그죠?
이제 그 연재를 위한 망치 부인의 정치 연재 소설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이제 뿌려놓은 거야.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당이 압승하지 못하면 문재인은 5년 동안의 임기를 채우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년 지방선거 전에 지금 욕먹을 거리들을 없애야 된다고. 물론 니네가 내 말 안 들어서 항상 안 들었기 때문에 또 망하게 하겠지. 또 뭐 문재인 3년짜리 대통령 만들겠지 니네가. 나는 그 뒤를 준비하면 되니까. 근데 그럼 너무 비참하지 않니?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소설방이었고요. 예.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고 싶었던 망치부인입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다고도 했고요.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서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제까지 전 세계 누구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 중동에 낙타가 가면 길이 된다는 속담이 있다지요. 우리가 가면 민주주의의 길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저 막대한 권력과 자본을 가진 뉴라이트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기기 어려운 대상과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고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